이렇게 길 위에 주저앉아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제가 아는 주막이 있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하룻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을 벗어났다. 혜인의 발걸음은 무겁고 이선의 어깨에는 초라한 보따리가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수군거렸다. 순이가 말했다. 혜인이가 쫓겨났다던데. 이선이 따라갔다지. 옹주는 한숨을 쉬었다. 송원 대감의 계략이 뭔지 모르겠네. 이선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마음이 혜인에게로 향한 걸지도.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남의 산골마을은 겨울이 찾아오며 사가운 눈발이 흩날렸다. 송원 박사유의 저택은 설경 속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혜인의 그림자가 없었다. 이선과 혜인은 마을을 떠나 인적 드문 산길의 갈림길에 자리 잡은 폐가로 향했다. 지붕은 내려앉고 문짝은 비스듬히 떨어진 흉가였지만 혜인은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이곳은 길과 길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자 강가로 나가는 길목이니 나그네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지요. 이선은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 저는 붓 대신 망치를 잡겠습니다. 이곳을 사람이 머물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혜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저는 이 황량한 곳에 사람 사는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를 주막으로 바꾸기 위해 고된 나날을 보냈다. 이선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썩은 석가래를 교체하고 흙으로 벽에 구멍을 메웠다. 그의 손은 선비의 곱던 손에서 투박한 일꾼의 손으로 변해갔다. 혜인은 산을 헤매며 나물과 약초를 캐고 시어머니의 언문 기록을 떠올리며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나그네들에게 물 한 사발을 대접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곧 멀건 죽 한 그릇이 팔리기 시작했고 혜인의 음식은 입소문을 타며 나그네들의 발길을 끌었다. 마을에서는 이 소식이 퍼졌다. 순이 아주머니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혜인이가 이선과 함께 주막을 열었다던데. 참 기막힌 인연이야. 바느질 꾼 옹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 폐가가 사람 사는 곳이 됐다니. 혜인의 지혜가 대단하지. 과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이란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혜인을 위해 출세도 포기했으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폐가는 어느새 따뜻한 주막으로 변해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검소한 행색의 노인이 주막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선은 뒷산에서 장작을 패러 나가고 혜인은 어린 계집아이와 함께 주막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가 노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하며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노인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가 첫 술을 뜨는 순간 멈칫했다. 그 음식에는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손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밥을 비우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밤새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떠날 채비를 하자 아이가 달려와 벗 한 켤레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나그네께 드리는 선물이래요. 노인은 벗을 받아 신었다. 놀랍게도 벗은 그의 발에 꼭 맞았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바로 송원이었다. 송원은 아이에게 물었다. 이 주막의 주인 내외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저에게 글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세요.
송원은 더 묻지 않고 돈을 주둑이 놓고 주막을 나섰다. 길모퉁이에서 그는 주막을 돌아보았다. 마침 이선이 장작을 지고 들어서고 혜인이 미소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송원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는 10년 전의 결정을 떠올렸다. 그는 혜인을 쫓아내기 전 두 통의 편지를 썼다. 하나는 혜인의 친정에 보낸 것이었다. 내 며느리가 찾아가거든 모질게 외면하여 그녀가 세상에 기댈 곳 없게 하시오. 다른 하나는 이선에게 건넨 서찰이었다. 내 며느리는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 자네가 그녀의 마지막 기댈 곳이 되어주게. 이 돈은 내 속죄일세. 송원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위험한 내기를 했다. 이선의 의로운 마음에 혜인의 삶을 맡긴 것이다. 그는 이겼다. 혜인과 이선은 서로의 지붕이 되어 새로운 삶을 일구었다. 송원은 주막을 떠나며 속죄의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순이가 말했다. 혜인과 이선의 주막. 그곳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하대. 옹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송원 대감의 계략이 이런 결말을 낳다니. 참으로 기묘해. 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마을을 따뜻하게 했지. 혜인과 이선의 주막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송원의 속죄는 그 온기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날 밤 송원은 이선을 서재로 불러들였다. 서재는 촛불 하나만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송원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이선, 자네의 글씨는 정직하군. 하지만 비교가 부족해. 이선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소인이 부족하옵니다. 대감마님. 송원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에게 맡길 진짜 과업이 있다. 그는 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내 아내가 생전에 기록한 것인데 윤판서의 아들이 과거를 속여 급제했다는 내용이야. 이 문장을 자네가 필사 중인 책의 마지막 장에 자연스럽게 추가하시오. 이선은 순간 숨이 멎었다. 대감마님, 이는 거짓을 기록하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송원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이 일만 성공하면 윤판서를 몰아내고 자네 앞길을 보장하겠네. 이는 충성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선은 손이 떨렸다. 그는 혜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던 그녀의 따뜻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대감마님, 소인은 글을 쓰는 자이지 영혼을 파는 자가 아니옵니다. 돌아가신 마님의 기록을 거짓으로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순간 서재의 정적이 흘렀다. 송원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분노도 놀람도 없이 이선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낮게 말했다. 알겠네. 물러가 보시오. 이선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마을에서는 이 일이 소문으로 퍼졌다. 순이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이선이란 필경사, 송원 대감께 거역했다던데. 참 대단하지. 옹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성정이 대감 눈에 들었을까? 아니면 화를 불렀을까?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혜인이와의 인연도 깊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이선은 사랑채로 돌아와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혜인의 목소리와 송원의 시험 사이에서 갈등했다. 과연 이 선택은 어떤 운명을 불러올 것인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남의 산골마을은 가을이 저물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송원 박사유의 저택은 황혼 속에서 기와 지붕 위로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사랑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선은 송원의 시험을 거부한 뒤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사랑채 팻마루에 앉아 혜인의 맑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던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러나 송원의 서재에서 나온 이후 그는 자신의 앞길이 막막함을 느꼈다. 권 씨와 최 씨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필사 작업을 건성으로 했다. 권 씨가 붓을 씻으며 말했다. 이선, 자네가 대감께 거역한 게 소문났어. 이제 어찌할 건가? 최 씨가 비웃듯 덧붙였다. 저런 성정으론 이 마을에서 발붙일 곳 없을걸? 이선은 묵묵히 붓을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혜인의 목소리와 얽힌 어떤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선이란 필경사, 송원 대감께 당당히 맞섰다던데. 참 배짱이야.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웃었다. 그런 성정이 대감마님께 화를 부를지 눈에 들릴지 모르겠네. 과부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혜인이와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가 이선을 홀린 게 아닐까?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한 상인이 말했다. 송원 대감의 심중은 깊어. 이선이 거역한 게 그냥 끝날 리 없지? 다른 이는 한숨을 쉬었다. 혜인이도 그 집안에서 고독해 보이던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그날 밤, 송원의 저택은 갑작스레 소란스러워졌다. 안채에서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이 몹쓸 거.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을 저주해? 송원의 천둥 같은 고함이 마당을 울렸다. 하인들이 우왕좌왕 달려나왔고 이선과 다른 필경사들도 놀라 마루로 뛰쳐나갔다. 안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소복 차림의 혜인이 하인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녀의 흰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졌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단단한 결기가 남아있었다. 송원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 형상의 저주 인형을 높이 들었다. 인형의 심장 부근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박혀 있었다. 이것이 내 방 서랍 깊은 곳에서 나왔다. 죽은 지아비를 그리워하는 척하며 가문을 저주했구나.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님,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제가 어찌 그런 짓을. 송원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 입 다물거라. 당장 이자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라. 이선은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다. 그의 주먹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혜인은 하인들에게 끌려 대문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아버님, 제 말을 들어보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육중한 대문은 굳게 닫혔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송원의 차가운 뒷모습만이 서재로 사라졌다. 이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다. 권 씨가 놀라 물었다. 이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선은 대답 대신 마당을 가로질렀다. 대문을 열어젖히며 그는 낮게 읊조렸다. 사람의 도리를 다 하러 가네. 대문 밖, 혜인은 비틀거리며 마을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소복은 바람에 나부꼈고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렸다. 이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그녀가 당도한 곳은 친정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다. 혜인은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아버님,
혜인이 왔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그녀의 아버지는 냉혹한 얼굴로 말했다. 출가한 과부가 어찌 친정 문을 넘나?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돌아가라. 대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이선이 그녀 앞에 조용히 섰다. 마님, 일어서셔야 합니다. 혜인은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어찌 여기에? 이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송원 대감 댁에서 필경사들이 언문책을 옮긴다던데. 참 이상한 일이야.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여인들의 글을 사내들이 베껴 쓴다니. 대감마님의 심중이 심상치 않네. 과부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둘째 며느리 혜인이가 그 일을 돕는다던데. 그녀도 참 지혜롭지. 소복을 입고도 저리 당당하다니.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한 상인이 말했다. 송원 대감이 무슨 큰 뜻을 품으신 걸까? 그 언문책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다른 이는 혀를 찼다. 돌아가신 마님의 유품이라지만 대감의 눈빛이 너무 차갑던데. 사랑채에서는 필경사들의 붓이 사각거리며 움직였다. 권씨와 최씨는 언문에 익숙지 않아 투덜거렸다. 권씨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내대장부가 아녀자 글씨나 베껴 쓰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최씨가 눈짓으로 동조하며 속삭였다. 이선 저자는 뭐가 그리 좋다고 저리 열심이지? 꼭 제 새삼을 만난 듯하네. 이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도 묵묵히 붓을 놀렸다. 그의 글씨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정직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혜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이 글자들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삶이 담겨 있구나. 그는 달 너머에서 들려오는 혜인의 설명에 점점 더 끌렸다. 이곳엔 지압께서 웃으셨다라 쓰여 있사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이선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마님, 이 기록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군요. 돌아가신 마님께서 참으로 대단하셨나 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록 속 삶에 대한 경외였다. 발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 혜인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참으로 감칠맛이 살아있었지요. 시아버님도 어머님의 손맛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희미한 떨림이 묻어났다. 이선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혜인은 부드럽게 답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히려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발 너머의 그 짧은 대화는 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송원은 서재에서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처럼 알 수 없는 빛을 띠었다. 그는 덕보를 불러 낮게 말했다. 이선이란 자, 그의 글씨는 정직하군.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더 지켜봐야겠어. 덕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대감마님, 무슨 큰 뜻이 있으신지요? 송원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갑고 깊었다.
마을에서는 이 일이 점점 더 화제가 되었다. 순이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이선이란 필경사, 참 오직해 보이더라. 다른 둘은 투덜대는데 저 혼자 열심이야. 옹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성정이 송원대감 눈에 들었을지도. 하지만 혜인이와 무슨 인연이 생길까?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집안의 일은 늘 복잡해. 송원대감의 심중을 누가 알겠나? 이선은 사랑채에서 붓을 잡으며 혜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지혜와 슬픔이 담긴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과연 이 과업은 어떤 운명을 불러올 것인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남의 산골마을은 가을이 절정에 이르며 황금빛 들녘과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송원 박사유의 저택은 아침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났지만 사랑채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새 필경사 이선, 권씨, 최씨는 얇은 팔을 사이에 두고 둘째 며느리 혜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이곳에는 옥잠화라 적혀 있사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밤마다 달빛 아래서 이 꽃을 보며 시를 지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이선의 가슴에는 파문이 일었다. 그는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권씨와 최씨는 여전히 투덜거렸다. 권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녀자 글씨를 베껴 쓰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최씨가 눈짓으로 맞장구 쳤다. 이선 저자는 어찌 저리 열심인지. 꼭 사랑에 빠진 것 같군.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일이 점점 더 화제가 되었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고쳐들며 말했다. 송원 대감 댁에서 필경사들이 밤낮으로 글을 옮긴다던데 무슨 큰 뜻이 있는 걸까?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웃었다. 혜인이가 그 일을 돕는다니. 그녀의 지혜가 대단하지. 소복 차림에도 저리 당당하다니. 과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송원 대감의 눈빛이 너무 차갑지 않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한 상인이 말했다. 이선이란 필경사. 참 오직하다던데. 다른 둘은 불평만 한다지. 다른 이는 혀를 찼다. 송원 대감의 심중은 깊어. 그 언문책에 무슨 비밀이 있나 보지. 사랑채에서는 필경사들의 붓이 사각거리며 움직였다. 이선은 혜인의 설명을 들으며 정성껏 글을 옮겼다. 그의 글씨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어느 날 혜인이 말했다. 이곳에는 청매라 쓰여 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봄날 매화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셨던 기억이 담겨 있네요. 이선은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이 기록에는 어머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군요.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나 봅니다. 혜인은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의 손길은 늘 따뜻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함께 묵직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선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혜인을 쫓아낸 송원의 숨은 진심. 조선 중기, 영남의 깊은 산골 마을은 가을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났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자리 잡은 송원 박사유의 저택은 기와 지붕 위로 단풍잎이 흩날리며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냈다. 송원은 학문의 깊이로 하늘을 찌르고
그 인품은 눈 덮인 소나무의 절개처럼 단단해 임금조차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다. 그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은 낡은 서책 위를 은은히 비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호를 송원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송원 대감, 참으로 대단한 분이지. 저택에 드나드는 제자들이 구름 같아.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꿰며 말했다. 그러게, 그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더라. 과부 영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런 분의 가문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마님께서 세상을 뜨신 뒤로 집안이 조용해졌지. 어느 고요한 오후, 송원의 서재는 평소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책을 뒤적이는 손길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갑자기 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덕보를 부르라. 집안의 대소사를 총괄하는 행랑아범 덕보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반짝였고 허름한 두루마기는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대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덕보의 목소리는 떨렸다. 송원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당장 근방에서 필체가 가장 좋은 필경사 3명을 수소문하여 데려오게. 덕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필경사를 말씀이시옵니까? 혹 조정에 올릴 상소문이라도 있으신지요? 송원의 눈썹이 미세히 꿈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꾸짖음이 섞였다. 상소문이었다면 필경사가 필요 없겠지. 덕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경솔했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직접 필경사를 찾으시는 일이 드물어 송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호지 너머로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떠난 내 아내의 손때 묻은 유품들을 정리할 참이다.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낡은 글들이 세월에 쓰러지기 전에 정갈한 글씨로 옮겨 가풍의 일부로 남기고자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내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 대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랭함과 알 수 없는 목적의식이 깃들어 있었다. 덕보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돌아가신 마님을 기리는 일이시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즉시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는 급히 물러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감마님의 심중을 어찌 알겠나? 이 일이 단순치 않아 보이는데. 며칠 뒤 송원의 사랑채 팻마루 아래에는 3명의 젊은 필경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중 바부진 체격의 눈빛이 맑고 오직해 보이는 이선이 눈에 띄었다. 마을에서 소문난 서당 선비로. 그의 글씨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정직함이 묻어났다. 다른 두 필경사, 권씨와 최씨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송원은 말없이 그들이 써낸 글씨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손에 든 부채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윽고 그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언문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다. 종이는 세월에 변색되어 누렇게 바랬고 그 위에는 흘려쓴 언문과 생소한 글자들이 가득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과업이요. 이 책을 한 자도 틀림없이 베껴내도록 하시게. 송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필경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에게 익숙한 한문이 아니었다. 권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이 기록은 저희가 아는 글자와 너무 달라. 해독이 어렵사옵니다. 최씨가 속삭이듯 거들었다. 이건 아녀자들이나 쓰는 언문이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송원은 그들의 말을 매정하게 잘랐다. 안채의 기록이니 사내들이 어찌 그 뜻을 전부 헤아리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채 쪽을 향해 낮게 명했다. 여봐라, 둘째 며느리에게 잠시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나오라 이르다. 발을 내리고 앉아 사내들에게 언문의 글자 뜻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곧 사랑채 옆 작은 방의 얇은 발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발 저편에는 소복 차림의 둘째 며느리 혜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호수 위로 옷고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단단했다. 태산목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꽃이 피기 전 봉오리를 말려 약으로 쓰는 것이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험이 있지요. 이선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붓을 잡은 손이 미세히 떨렸다. 혜인의 지혜와 슬픔이 담긴 목소리는 그의 가슴을 울렸다. 과연 이 과업은 어떤 운명을 불러올 것인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남의 산골마을은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송원 박사유의 저택은 아침 안개 속에 고요히 서 있었고 사랑채 팻마루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송원의 명으로 소집된 새 필경사 이선, 권씨, 최씨는 사랑채 옆 작은 방에 모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얇은 발은 안채와 사랑채를 나누는 경계였다. 발 저편에는 둘째 며느리 혜인이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렸고 방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이선은 붓을 쥔 손에 땀이 배었지만 혜인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해감내라 쓰여 있사온데 이는 소금의 간수를 빼던 날의 짠 내음을 뜻하는 말이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깊은 호수 위로 옷고슬이 굴러가는 듯 부드럽고 단단했다. 이선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낡은 언문책에 담긴 시어머니의 지혜를 떠올렸다.